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올리면서 바다를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를 들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다에 다녀왔는지 아닌지 그리고 바다는 어땠는지 여러분들께 후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바다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1월 2일에 호기롭게 바다에 가려고 멀리 동해까지는 못 가고 인천의 을왕리나 왕산해수욕장 이 정도 가려고 알람을 거의 10개를 맞춰놨어요. 근데 제 손이 알람을 다 꺼버렸나 봐요. 그래서 바다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새해 첫 계획이 어떻게 보면 무산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 겨울 안에는 그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겨울 바다를 꼭 보고 오기로 다시 재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했다가 어그러지면 또 다시 다짐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내가 계획 3개를 세우면 2개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올해는 계획 3개를 다 실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발전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새해 첫 다짐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을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고요. 1월 2일에 못 다녀왔으니까 겨울바다는 꼭 한번 보고 오고 싶다는 다짐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이 가기 전에는 꼭 제가 그 겨울바다의 시원한 파도를 보고 여러분께 소감을 꼭 알려드릴게요. 파도 소리가 굉장히 겨울 바다의 파도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지인들이 연말에 해돋이 보러 바다를 꽤 다녀와서 저에게 영상도 많이 보내줬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늦잠을 잤나 봅니다. 오늘은 김창욱님의 당신은 아무 일 없었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강연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이분 영상이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업로드 돼 있고, 또 저는 SNS에서 클립으로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짤막짤막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소소하고 따스한 위로를 얻고는 했는데, 이분 멘트가 굉장히 위트 있으면서도 또 따뜻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센스 있는 비유들을 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제 낭독을 들으면서 그런 따스한 위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보내는 사인.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좋아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피아노 연주를 하는 후배와 함께 강연을 진행하다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저 좋아서요. 좋아서 눈물이 날 때는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 강연을 혼자 준비하고 혼자 진행합니다. 다른 전문 강연자들은 강연 자료를 준비해주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 줄곧 혼자 있습니다. 수년간 매번 다른 강연을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연 전에 매우 민감해지기도 하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순간순간이 즐겁고 유익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전에 했던 내용과 겹치지 않아야 하니까 저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연주를 하는 후배와 함께한 강연에서 후배의 연주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잠시 마음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이 무게를 혼자 짊어져 왔구나. 위로받아 본 적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픈지도 모릅니다. 정말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보면 지금껏 자기가 먹어온 음식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몸에 안 좋았는지 알게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만 계속 먹으면 속이 부대낍니다. 그러다 편안한 음식을 먹어보면 아, 그동안 먹은 음식이 몸에 안 좋았구나 알게 되죠. 휴식을 취해본 적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짐을 내려놔본 적 없는 사람은 자기 어깨에 얼마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 너무 짊어지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 5년, 10년, 20년 나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족을 모두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습관이 돼서 내 짐을 남들과 나누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안 될까봐, 아니면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내 존재가 잊힐까봐, 그렇게 혼자 짐을 짊어지고 가다 보면 나중에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휘청거리기도 하고 고꾸라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혹시 짐을 혼자 다지고 혼자 책임지려 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들어달라고 말해보고 부탁도 해보세요. 이젠 한계라고 삶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운전을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신호를 봅니다. 저는 디스크 시술을 2번 받았는데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아픈 것은 몸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누군가의 이야기가 갑자기 잘 들릴 때, 무언가 나에게서 빠져나가고 떠날 때, 내 몸에 힘이 없을 때, 삶이 내게 보내는 사인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사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 있을 때, 그건 역시 사인입니다. 저에겐 반복되는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연구소에서 함께하다 떠나가기를 반복하는 직원들. 연구소에 들어왔다가 짧으면 1년에서 3년, 길면 5년에서 6년 정도 있으면 저와 문제가 생기든 본인에게 문제가 생기든 떠나는 거예요. 5년 넘게 함께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 문득문득 아, 이 사람도 곧 떠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원인이 뭐지? 왜 문제 있는 사람만 들어오지?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반복되는 건 삶이 보내는 사인이라는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서 먼저 찾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어린 시절 어느 순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글을 모르시는구나. 아, 우리 아빠는 귀가 안 들리시는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진학 상담을 할 때 엄마가 안 오시려 하는구나. 아버지는 아예 오실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적표를 받으면 전 칼로 글자를 지우고 펜으로 정교하게 수정해서 부모님을 속이곤 했습니다. 칼날로 숫자 7 위를 지우면 1이 돼요. 78등이 18등이 되는 것이죠. 글을 모르는 어머니와 귀가 들리지 않는 아버지.
어리고 철없던 시절에는 제 인생에 관여할 수 없는 부모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삶의 문턱마다 기다리고 있는 선택의 순간 앞에서 무엇을 기준 삼아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은 제게 소통 전문가란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겐 그런 배움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연을 할 때는 인상도 쓰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말할까만 생각하는데 직원들 앞에서는 나를 믿고 여기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걸 알아듣게 이야기하지? 라는 강한 중압감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강력하게 주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건 오지랖입니다. 건강한 오지랖이 아니죠. 직원들 앞에서 저는 과도한 오지랖을 부리곤 했던 것입니다. 직원들은 말을 못하죠.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정도는 전달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버거웠겠죠? 그러다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결심했습니다. 그냥 혼자 하자. 더 이상 제자 같은 직원은 받지 말자. 나만 상처받는구나.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반복의 끝에서 이건 내 오지랖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건 혼자 억울해했던 거죠. 혹시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다면 왜 억울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사람들은 열심히 산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띵까띵까 놀며 산 사람들은 덜 억울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근데 내 주인은 다 왜 이 모양이지? 난 정말 재수도 없고 인복도 없나? 난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지? 하고 억울해합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도 안 나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다 나를 떠나고 꾸준히 일을 마다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티는 안 나고 나보다 대충한 놈들은 다 잘 되고 그렇게 억울해집니다, 인생이. 최근에 어떤 사인을 들으셨나요? 당신은 최근에 어떤 사인을 들으셨나요? 사인은 반응이 있어야 자주 보내줍니다. 사인을 보냈는데 우리가 자꾸 모른 척하면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지 않아요. 그땐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사람 사는 게 뭐 대단한 게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벌어도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할까요?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큰 법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듭니다. 너무 혼자 낑낑대다 필요 이상의 억울함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상과 사랑을 믿지 않고 자기 혼자 회색빛 공간에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억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세상과 사랑을 믿지 않는 그런 우울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마음의 봄. 최근 어떤 기사를 보니 아이의 뇌기능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엄마의 신체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엄마의 허벅지가 두꺼울수록 아이에게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다고 해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윌리엄 라섹 교수는 자신의 저서 왜 여성은 지방이 필요한가에서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는
아이의 뇌를 발달시키는 영양분 저장소라고 말하며 하반신 지방이 모유 수유를 통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기하죠? 남성의 경우에도 힘이 좋은 분들을 보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튼튼합니다. 제 주위에 나이가 지긋하신데 일도 많이 하고 기력도 좋고 건강한 분들이 계셔서 그 비결을 물어보니 공통점이 있더군요. 보통 나이가 많이 들면 병치레가 잦잖아요. 저도 강골은 아니거든요. 피로도 잘 느끼고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께 여쭤보니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서 잘 먹었다. 두 번째, 어려서 운동을 했다. 세 번째, 시골에서 자라 자연스럽게 위에 2가지를 했다. 어려서 잘 먹고 운동을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더군요. 저는 둘 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운동도 하지 못했고 어려서 잘 먹지도 못했어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모유를 먹을 수 없었어요. 분유도 잘 받지 않아 어머니는 젖동량을 다니셨죠. 통통하게 태어났다가 살이 쪽 빠져서 어릴 적 잔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영향인지 지금의 저는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가정과 결혼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 기억이 나는 게 쥐는 새끼를 베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하면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 임신했을 때 칼슘 섭취가 적으면 아이에게 필요한 칼슘을 엄마 뼈에서 다 가져간다고 해요. 그 옛날 아기도 많이 낳고 제때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했던 엄마들은 골다공증에 걸려서 추운 겨울에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으스러집니다. 잔뼈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장기에 상처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히 출산을 한 분들은 살이 적당히 있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또 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여성이 초경을 시작하면 아무리 칼슘제를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왜 괜한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특히 10대 때요. 10대 때 잘 못 먹으면 평생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어릴수록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기이한 다이어트들요. 조금 통통하더라도 살은 커서 뺀다 생각하고 10대 때는 무조건 잘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는 아무리 칼슘제를 먹어도 흡수시키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니까요. 어려서 잘 먹은 사람이 건강합니다. 철학, 예술 등의 지식과 학문도 언제 잘 받는 줄 아세요? 사람 마음이 어릴 때입니다. 어리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동심을 가진 거죠. 사람 마음이 부드러울 때 무엇이든 잘 흡수합니다.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이 없지 않아요. 단지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오히려 순수하게 다 듣고 다 알고 다 생각합니다. 마음이 성장하면 칼슘을 섭취할 때처럼 타인의 이야기에 대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하는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에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 마음의 영양분이 됩니다. 강의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끄덕끄덕. 그것은 제 말이 그분에게 흡수됐다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죠. 언제 고개를 끄덕거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저 이야기에 공감하고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고 나도 저렇게 생각한다.
놀랍다 등, 즉 수용할 때 인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끄덕거림이 적어지는 건 우리 마음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끄덕거리지 않는 것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이가 들어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리려는 것이 아니라 갸우뚱갸우뚱 거립니다. 더 이상 감동도 깨달음도 동의도 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만 세상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이야기할 때 뻑뻑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정보를 주고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삼겹살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언제 부드러워지나요? 부드러운 삼겹살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칼집 삼겹살, 벌집 삼겹살이 무척 부드럽습니다. 숙성 삼겹살도 참 부드러워요. 칼집을 내면 부드럽고 양념이 잘 배고 열이 골고루 퍼집니다. 맛이 배로 좋아지죠. 사람의 마음도 칼집이 났을 때 부드러워집니다. 내 마음이 벌집이 됐을 때 말입니다. 살면서 마음에 칼집이 날 때가 있어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과정이지만 삼겹살 입장에서 칼집은 난도질이죠. 많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고깃집은 커다랗고 끝이 우툴두툴한 쇠망치로 고기를 내리쳐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망치로 얻어맞고 칼로 난도질 당하고 숙성하듯 어둠 속에 버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할 때 부드러워집니다. 칼집을 달리 표현하면 밭을 기경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경, 봄에는 밭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거든요. 요즘 혹시 여러분 속이 아니라면 봄이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봄이 오려고 합니다. 시간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당신 마음에 씨앗이 뿌려진 것이 언제인지, 언제 셀프텔러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살펴보세요. 힘들면 봄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각자가 믿는 소망입니다. 누군가는 그렇다고 믿고 누군가는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이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 마음이 난도질 당하고 있다거나 누군가 쇠망치로 자꾸 나를 때린다거나 어두운 곳에 처박혀 빛을 보지 못해 썩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절대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는 순간 끝나거든요. 가끔 내가 이걸 알긴 알겠는데 언제까지 이 고통이 반복돼야 하는 걸까 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야. 내 마음에 칼집이 생기는 거야. 좋은 일이 오려고 쇠망치로 나를 두드리는 걸 거야. 하지만 이건 알겠는데 그럼 좋은 일이 올 때마다 가르침을 얻을 때마다 또 이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신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강의 섭외가 들어오면 일정 조율부터 강의료 안 들어온다는 독촉 전화까지 혼자 온갖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육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연구소 직원이면서 제자가 될 사람들을 받게 됐습니다. 간혹 저에게 강의를 배우고 싶다는 제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원을 받고 저도 직원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몇 명이 연구소를 거쳐갔나? 67명이 제 연구소를 거쳐갔습니다. 한 친구는 출근해서 하루 만에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짓말을 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이가 없지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5년, 6년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연구소를 떠날 때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동안 쌓인 사랑과 추억이 꽤 많은데 그런 사람이 떠나게 되면 가장 먼저 셀프텔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집어치워. 그냥 혼자 해. 경험한 분들은 알겠지만 직원이 떠날 때면 고용한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마음이 힘듭니다. 그냥 혼자 할까? 내가 리더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아. 역시 나는 혼자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사람들을 이끄는 건 아직 역부족이야.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40명의 성악 동기 중 몇 명이 끝까지 노래를 하고 있을까? 대학 때 전공한 성악을 생각해 보니 성악 전공자가 40명이면 노래를 끝까지 하면서 벌이를 하는 사람이 4~5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가게를 오픈한 분께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처음에 이 일을 함께 시작한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남아있나요? 그곳은 아주 이른 시간에 일을 시작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곳이었기에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한 10% 정도인 것 같아요. 그곳도 10%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100명이 시작하면 90명이 나가는데 너도 10명의 직원이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100명은 경험해봐야 해. 90명이 들어왔다 나간다 해도 평균의 승률은 한 거야. 그러니 절망하기엔 아직 일러. 제대로 뭔가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되는 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봤더니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한 번에 되지 않는 것에 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형편 탓에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라는 표현. 가난했던 건 맞지만 공부를 못해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고가 정확한 표현이죠. 가난해서 간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공고에 간 거죠. 그렇게 공업고등학교를 가보니 학생들이 반에서 30, 40등 하는 것에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선 마음만 먹으면 3개월 안에 1, 2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대부분 그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졸업합니다. 그런 곳이었기에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자신이 3, 40등 한다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1, 2등 하는 아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쉽게 등수가 뒤바뀔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즉 자신의 성과나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위치로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과가 미비하다고 그걸 비관해서 자살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미화해서 설명했지만 우리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얼마나 유명한가, 그래서 월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직원이 몇 명인가 등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이룬 성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 기준에 맞춰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로 평가받아야 하는 존재인가요? 비록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십니다. 창호가, 우리 막둥이가 강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웃지만 엄마는 눈물이 나. 우리 막둥이가 저 말을 하려고 서울에서 혼자 얼마나 애를 썼을까? 엄마는 눈물이 나. 엄마가 해준 것도 없고 항상 미안해. 엄마 이름도 못 쓰는 엄마가 너에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항상 미안하다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저를 키우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만의 캔버스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잘 나가는 분이 아니셨기에 역설적으로 제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편이 좋은 집에서 살면 그 형편대로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환경이면 그 안에서 살 방향을 스스로 찾아 나서면 됩니다. 재수 중이라는 한 남학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실력은 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가고자 하는 외국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의 내면에선 너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너의 이상을 따라갈 용기가 있느냐는 질문이 들려왔고 마냥 뒷걸음질을 치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못마땅했습니다.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100가지 중 한 가지가 잘 되지 않았다고 99가지 경우의 수를 다 잃어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그 앞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슬퍼하면 나를 둘러싸고 이상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 닫힌 문 앞에 계속 주저앉아 있으니 새로 열린 문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덧붙여 들려줬습니다.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공고 나왔잖아요. 제가 성악을 공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제가 강연할 거라고도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저는 재수를 했는데도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라도 알고 싶어 학교에 전화했더니 모든 불합격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불합격자라는 단어만 크게 들어와 박혔습니다. 저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대학 그게 뭐 대수라고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대학을 세울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지금 친구가 가진 열정적인 에너지는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괴롭히는 마음을 조금 열어주고 그 마음에 바람이 시원하게 들고 나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삶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 가능성을 안고 흘러갈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뜻은 너무 한정적이어서 세상에는 내 뜻을 벗어난 좋은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삶에서 남는 장사를 하세요. 한 해가 마무리될 무렵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데 올해 나에게 뭐가 남았지? 뿌듯하게 한 해를 돌아보며 내게 남은 것들을 되새기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바쁘게 살았는데 남은 게 없어. 분주하게 살았지만 이뤄놓은 게 없어 하고 힘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올해 나에게 무엇이 남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 대학 시절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정말 바쁜데 남는 것 없이 보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한 것은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하면 30이고 부모님은 제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음악대학만 들어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어 암담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내 졸업하면 30인데 이렇게 제 자신을 닥달하며 살았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겨 1년 동안 휴학하게 됐고 이제 고민은 졸업하면 31인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고민의 결과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 고민이 오히려 졸업을 1년 늦춰버렸고 당시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와도 이별하게 됐죠. 반복되는 고민으로 얻은 것은 상실과 초조함뿐이었습니다. 당시는 강의를 일찍 시작한 편인데 30까지 그렇게 고민만 했음에도 어떻게 지금처럼 강의를 하게 되었나요? 이어지는 질문은 이랬습니다. 질문을 받고 생각해보니 지금 제가 하는 강연 일에 근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정기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수님께 성악 레슨을 받은 것, 1년에 2번씩 오페라 제작에 참여해서 소품 만드는 것부터 주연까지 해봤던 것, 교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레슨할 때 어떻게 코칭하는지 곁에서 지켜보고 노트를 작성한 것, 지휘법 수업을 받은 것, 따로 연기 수업을 받으러 대학로에 다닌 것, 이런 것들이 제게 남았습니다. 좋아서 한 것도 있고 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들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한 일들만이 큰 배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만이 남습니다. 전 모두가 남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좋잖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살았으면 뭐가 남아도 남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영화를 시작하고 꾸준히 연기 수업을 받은 것, 현역 배우들에게 영화와 삶에 대한 코칭을 받은 것이 남았습니다. 반면에 디스크로 몸이 좋지 않음에도 오늘은 너무 추워서, 오늘은 기운이 없어서, 오늘은 일정이 바빠서 등 가진 핑계를 대며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삶은 핑계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못했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못한 것은 남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만이 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을 적어보세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근심하고 고민해서 남는 것은 더 나빠진 상황밖에 없고 정기적으로 받은 레슨만이 삶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슨은 다 좋아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했고 학생이어서 해야 했고 어렸으니까 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변화하기 어려운 까닭은 성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성장하지 않는 어른이 되기 싫어 저는 직원들과 함께 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이름하여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의 표.
코에 콧뚜레를 끼고 성장하는 어른이 되세요. 하루에 물 1.5리터 이상 마시기, 하루에 책이나 영화 대본 30분 이상 보기,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주 5회 하기 등등 직원들에게 같이 하자고 해놓고 안 할 수 없으니 70% 이상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라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삶이 마감될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확실한 건 걱정은 뭔가를 남게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남게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자신의 코에 콧뚜레를 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은 하지 않고 머리만 커진 이상한 어른이 되고 맙니다. 평가만 내리고 생각과 삶은 애 같은, 흔히 꼰대라고 하죠. 자신이 어른인지 꼰대인지 돌아보세요. 내가 잘 변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난 참 안 변해. 난 참 한결같아. 이 말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성장하기 위해 콧뚜레를 끼우세요. 그렇게 성장하는 어른이 되세요. 그게 우리 삶에서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